사랑할수록 불안한 건 나뿐일까? 가족이면 마구 선을 넘어도 될까? 회사만 가면 나는 왜 숨이 막힐까? 이들을 위해 심리 상담가와 웹툰 작가가 뭉쳐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현재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4위에 있습니다. 돌뿌리가 그득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 중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가족이라는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입니다. 찬란한 웨딩드레스 속에 숨겨진 위기가정. 당신은 살다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차할 경우 이혼도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 나이 50대나 60대의 그 어디쯤을 이혼이나 졸혼의 시점으로 점찍어 두었거나 1년에 12번 배우자 얼굴에 대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때려치워 라는 식의 폭탄 선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꿀꺽 삼키지는 않는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왕 큰맘 먹고 하는 결혼이라면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관계에는 모두 강화하고 좋게 맺어가는 사이만 존재하는가? 살아보니 아니더라. 나랑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찌나 많던지.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에서 진정 배워야 할 건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슬기롭게 끝맺음 짓기라고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대부분 손쉽게 맺은 관계를 현명하게 매듭 짓는 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처럼 서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는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가며 밤잠을 설친다. 그중 최고의 난도는 바로 엇나간 부부관계일 것이다. 결혼이라는 공식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 각자에게 돌아오는 리스크가 여간 큰 게 아니기에 쉽사리 헤어지지도 못하고 미련의 끈을 붙잡고 있다. 자식이 있다면 그 손해는 2배, 3배 이상이다. 내 몸뚱이 하나 달린 문제가 아니기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속이 터져도 참을 인자를 고이 새겨가며 존버하는 인생을 택하거나 쇼윈도 부부로서 고개를 돌린 삶을 선택한다. 우리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지 않은가? 결혼 생활은 나의 기호나 인생의 옵션이 아니다. 희수의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다. 희수도 남편도 그의 상간녀도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닌다. 더 큰 문제는 끝난 줄 알았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최근 다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희수는 여기저기에 사랑을 퍼다주는 남편 때문에 이젠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들었다. 과간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바람을 피우나요? 내가 그 사람 아내인 걸 뻔히 알면서 만나는 그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헤어졌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빌었던 게 얼마 전인데 다시 만나다니요. 이제는 도저히 그 여자 없으면 안 되겠대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죠? 제멋대로 살 거면 애는 왜 낳은 거냐고요. 상담사도 인간이기에 하염없이 오열하는 희수의 막장 남편에게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내담자의 감정에 휩쓸려 부하내동할 수 없는 터 내 소임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래야 그녀가 아이와 함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이어갈 힘을 낼 수 있다. 이는 희순애만의 사정이 아니다. 외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게 슬픈 오늘날이다. 화촉을 밝히며 맹세했던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게 일이 어려운 세상이라니 개탄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견고한 사랑이 있는 부부에게서 성스러운 빛이 난다. 성격 차이는 두루뭉술한 이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병수와 유나는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부부이다. 유나는 남편을 설득해서 부부 클리닉에 왔다. 막상 속을 들춰보니 이들 커플이 생각했던 부부 갈등의 사유가 서로 달랐다. 개인 상담에서 병수의 첫 마디는 이러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아내가 애 낳고 몸이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육아에 일까지 하는 아내가 지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할라치면 매번 사정하고 달래서 겨우 하거나 거절하고요. 최근에는 아예 거부해요. 제가 성관계나 할 목적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수치심까지 느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잠자리 문제로 모욕감을 느낀 병수의 속내를 몰랐던 유나는 자신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에 할 도리를 충분히 다하고 있는데 왜 남편이 삐딱한 건지 모르겠다며 투덜댔다. 부부싸움의 요인을 성격 차이로 인식하고 있던 유나와 잠자리 문제로 생각한 병수는 얼핏 보면 여자와 남자의 신체 구조와 감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처럼 보인다. 남편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아내가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알아서 토닥여 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자.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만큼 알지 못한다. 남편 또한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아내는 남편이 왜 그리 화가 나 있는지 알 수 없다. 부부는 서로를 보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서로의 마음을 안아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내가 그를 안아주지 않으면 그 또한 나를 안아줄 여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지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해 10수년을 살아온 지금에 와서 성격 차이가 불화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병수, 유나 커플 외에도 여러 부부가 갈등 요인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원활하지 못한 성관계, 시댁이나 처가댁과의 대립, 폭언이나 방임으로 인해 쌓인 불만 등 갈등은 각양각색이다. 즉, 부부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란 몹시 복합적이고 은밀한 여러 원인이 겹겹이 쌓인 총체이다. 그 안에 숨어있는 실제 이유를 파악하고 서로 절충해야 한다. 결혼할 당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나는 결혼할 당시 결혼을 대하는 마음가짐, 부부란 무엇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그저 내 머릿속에는 10년이라는 긴 연애 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채운 건 오직 웨딩드레스가 나의 찬란한 날에 돋보이길 바랬고 식을 마치고 얼른 신혼여행을 떠나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허영과 헛된 생각,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찌어찌 잘 살겠지라는 막연한 확신만 있었다. 이렇게 나이 30에 결혼에 관한 생각은커녕 부부로서 그와 나의 관계에 대해 회고해 볼 틈도 없었다. 결혼은 그저 오랜 연애 기간 후에 밟는 의례적 순차에 불과했고 이 정도 연애했으니 이제 결혼해야지 라는 가벼움은 비극을 불러들였다. 미숙한 두 성인의 결혼은 재앙 그 자체였다. 긴 연애 기간에 비해 상대 가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도도 미흡했고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결국 내 손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만 했다. 주변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이 불운이며 일찍 헤어지지 않은 내게 미련스럽다고 질타를 했다. 지금의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배우자가 될 사람과 그 가정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것도 진작 헤어지지 못해 미련스럽게 질질 끈 것도 원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결혼과 부부란 무엇인지 진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다고 사회적 관념에 등 떠밀려 무작정 결혼한 게 근원적 문제였다. 내 인생을 대하는 경솔함과 감정적 태도가 파경을 초래한 원인인 것이다. 결혼에 필요한 건 정년기가 아닌 진중한 태도. 결혼 정년기를 떠나 결혼에 대한 의미와 결혼 생활의 품격, 부부로서의 의무와 도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 불가결이다. 이때 남의 말이나 주변의 조언 따위는 중요치 않다. 연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심지어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이들이 많아진 21세기, 결혼은 꼭 해야 할 통과 의례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앞둔 이가 있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건 결혼을 위한 신중한 마음가짐과 준비, 그리고 예비 부부로서의 교육이다. 난 이미 결혼했는데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다지 나와 다르지 않을 것 같기에 콕 집어 알려주는 것이다. 과거 당신이 꿈꾸던 결혼의 목표가 결혼해서 자신을 닮은 자식을 하나 또는 둘쯤 낳고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길 바란다. 이런 건 살아가는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지 결혼의 본질이 아니다. 부부로서 이뤄진 가정은 사랑과 신의로 맺어진 최소한이자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가짐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부부는 제일 가깝고도 가장 예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부부관계를 위해 당신은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 그 노력은 당신이 판단한 노력인가? 아니면 상대가 바랐던 노력인가?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를 않아? 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상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려하거나 먼저 상대에게 의사를 묻고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해야 행복한 인생을 맞는다. 내가 부부싸움의 원인을 기록하고 공부하며 성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들 여전히 똑같은 양상의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애쓰지 않았다면 회복되지 않는 아픔과 아이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회한 가득한 눈물로 내 삶은 얼룩져 있을 테다. 어떤 부부든 나부터 깨닫고 행동하고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 아이가 있다면 더욱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아이는 본인의 뜻이 아닌 부모의 의지로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 부모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지니고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바라보자. 부부간의 대화가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걸 강력히 추천한다. 상담사가 부부의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 방지해준다. 삶이 평생 탄탄대로가 아니듯 부부관계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다.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부부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슬기가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한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도 거머쥘 수 있다. 위기가정 처방법. 결혼할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기. 서로의 다른 성별을 가진 배우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 상대의 역할만 따지지 말고 배우자로서 본인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적어본다. 결혼을 결심할 당시의 초심, 그때의 사랑을 돌이켜본다. 평소 부부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들어본다. 특히 자신의 말투를 녹음하고 들어보면 고쳐야 할 부분을 의식적으로 개선한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아본다. 행복의 바다로 새롭게 출항하는 이혼 가정. 현재 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혼 가정의 자녀일 정도로 이혼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이혼은 이보다 몇 배가 더 많다고 하니 이제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더는 낯설고 문제적 의미를 담은 이슈가 아니다. 우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 가정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무조건 연민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불명예스러운 낙인의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혼 가정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정. 나에게는 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두 가지 행동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험담이 나오는 자리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내가 청렴결백해서라기보다는 나 역시 아픔이 있어서 화두에 오르는 이가 얼마나 곤혹스러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저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은가. 알 수 없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유추하거나 선입견 혹은 편견을 늘어놓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다. 둘째, 타인의 아픔을 들으면서 어떠실지 이해돼요 라는 식의 말을 삼간다. 그와 다른 내가 상대방이 지닌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저미는 가슴으로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번 장에는 이혼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이혼 후 새롭게 꾸며진 가정을 이혼 가정이 아닌 새 가정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싶다. 이혼 자체도 커다란 아픔이기에 굳이 주운 글씨처럼 이혼을 되새김질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자녀가 있다면 그 변수는 예측 불허하다. 이혼의 아픔을 함께 겪어야 하는 자녀의 상처. 소연은 엄마 아빠의 이혼 사유를 묻는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사춘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가 엇나갈까봐 늘 조심스러웠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소연은 급기야 부모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을 받은 뒤 소연은 저녁 식사 때 딸아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주희야, 지난번에 엄마랑 아빠 왜 이혼했냐고 물어봤지? 너도 학교에서 유독 잘 안 맞는 친구가 있지 않니? 밥을 입에 한가득 넣은 딸은 빤히 엄마를 쳐다보며 듣기만 했다. 엄마랑 아빠도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절친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안 맞는 게 많더라.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엄마도 아빠도 우리 주희에게 정말 미안해. 엄마는 주희가 아빠랑 계속 편하게 연락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주희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 아빠도 엄마도 여전히 주희를 사랑해.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헤어졌구나 라며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한다. 따라서 자녀가 이혼의 원인을 물을 때에는 절대 자녀 때문이 아님을 똑바로 각인시켜야 한다. 강현은 아내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이 앞에서 아이 엄마에 대한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부모님을 보고는 거리를 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강현의 아이는 엄마 아빠가 공존하던 삶이 아닌 아빠와 둘만 지내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짐작했던 일이지만 아이는 늘 엄마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현은 마음이 아팠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라 여기고 아이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었다. 그는 아이에게 혼란을 안겨준 미안함에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제공해 주었다. 강현은 그것이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엄마 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끔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면 엄마는 통화 끄트머리에 필요한 게 없는지 묻고 메신저로 기프트콘을 보내거나 용돈을 송금해줬다. 선물,
즉 물질에 의한 보상은 우선순위가 있다. 진심이 먼저가 닿고 선물을 주면 의미가 흐려지지 않지만 아이의 상처가 사랑으로 아물기도 전에 선물 공세만 한다면 그땐 아이의 가치관마저 물질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사랑과 대화로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헤어진 배우자이기 전에 내 아이의 엄마 아빠임을 상기하자. 이혼한 부모가 부지불식간에 흔히 범하는 큰 잘못 중 하나가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양가 어른도 마찬가지다. 헤어지면 남이라 생각해 아이 앞에서 쉽사리 막말을 던진다. 심지어 자녀가 헤어진 배우자를 닮기라도 하면 지 엄마 닮은 거 봐. 아빠 판박이더니 하는 짓도 똑같네 라며 눈살을 찌푸리거나 못마땅한 기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뜻하지 않은 아픔과 피해를 보는 건 오롯이 자식의 몫이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나 엄마에 대한 소중하고 보송한 추억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것마저 짓밟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나 다름없다. 이혼은 당신과 배우자의 관계 단절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오를 자식에게까지 전이시키는 건 철없는 부모가 하는 행동이다. 이혼했다고 해도 아이 앞에선 배우자를 아이의 부모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 가정이라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앞에서 더욱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권을 미루는 비극. 한 번은 지인인 변호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대부분 이혼하고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싸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양육권을 서로 양보하는 사건이 더 많아요. 심지어 양육비도 안 내겠다며 면접권, 비양육자 부모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권리마저 포기하겠다고 싸우기까지 해요.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생경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자. 이혼 후 양육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려면 헤쳐나갈 난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상대방이 양육비까지 거부하며 배짱이라도 튕기면 그간의 생활비에서 절반, 아니 그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더 힘든 경우는 양육자가 경력 단절인 경우다. 결혼으로 인해 육아에만 전념했다면 경제적인 압박은 가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고로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피눈물을 삼키며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생이별을 해야 한다면 그 이후 자녀가 겪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혼은 책임감이 가중되는 독립의 실현이자 혹독한 현실의 바다로 새롭게 출발하는 항해와 같다. 당신이 혼자라면 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자녀가 있다면 편모나 편보스라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전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라는 이중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부디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히 준비하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고려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심리치유하기, 가족을 위해서 필히, 아이의 심리 상담하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일자리 찾기, 경제적 자립 및 안정,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비롯해 새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 신청, 내 감정을 분리하고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부모로 존중해주기, 아이와 배우자의 면접 혹은 연락을 정기적으로 허가하기, 아이가 이혼 사유를 물으면 친절히 대답해주기, 아이에게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대화 나누기, 노부모에게 이해를 바라거나 의존하지 않기,
힘들다는 이유로 음주나 게임, 도박 등 단편적인 유흥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심리상담사 이지영 교수의 저서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란 없다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지속적인 싸움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혼은 모든 걸 감내할 각오를 다지며 어렵게 결정한 당신의 최종 선택이다. 상처투성이인 가정이 모두에게 해롭기에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다고 결단했을 것이다. 아이가 개선되지 않는 폭력이나 폭언,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의 만행을 보며 자라는 것보다는 비록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새 가정에서 커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혼 가정,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항. 헤어진 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대화로 인지시킨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가의 한부모 가정지원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아이 앞에서 전 배우자를 험담하지 말며 변함없는 아이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존중한다. 아이와 전 배우자의 면접과 연락을 원활히 협조한다. 힘들다고 무언가에 기대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이 책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앤북TV 샬롯이었습니다.